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평론가님, 연말인데도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떠십니까? 사실 과거에는 뭐 길에 캐롤도 울려 퍼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캐롤이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것부터가 이제 연말 분위기를 좀 내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네. 지갑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요즘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지만 패딩 한 벌 살 거야, 코트 한 벌 살 거야 이런 네. 분들 찾아보기가 네.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12월이지만 연말 분위기가 이전보다 좀 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류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저작권 문제는 저도 법을 다루지만 너무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뭐 즐기는 것에 창작자들의 고통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쵸. 당연히 저작권료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저작권료를 내면서 이걸 뭐 거리마다 매장마다 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 시간대만 요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해외 캐럴을 불법적으로 틀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연말 연시니까 시청자분들 좀 행복한 시간들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커멘트입니다. 생생 커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과연 어떤 발언일까요? 배우 고현정 씨가 15년 만에 TV 토크쇼에 출연해서 화제입니다. 고현정 씨는 방송에서 전 남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이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에서 자녀 이야기를 한 것, 저는 이 방송을 봤습니다만 평론가님, 방송에서 자녀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언급은 아주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선덕여왕에 출연을 하고 미실 연기로 대상을 받았었잖아요. 이때 수상 소감으로 아이들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시 언급했던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고 사는지 안 보고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대중들이 참 많죠.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엄마라는 역할이 편하게 자녀들과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고현정 씨가 언감생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고현정 씨가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혼을 한 게 결혼 생활 8년 만인 2003년에 이혼을 했죠. 일남 1녀를 두고 이혼을 했고 정용진 회장이 이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주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리를 같이 안 해서 쑥스럽고 친하지 않는 감정을 느꼈을 때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그런 감정이 들어서 너무 슬펐다. 그리고 속상했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요. 뭐 친밀감을 형성할 만한 아이들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했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SNS 요즘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또 채널도 개설을 했고요. 자식들하고 연결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부담되고 싶지 않고 엄마는 산뜻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이제 작품 활동 통해서 잘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좋은 모습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진솔한 모습,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진솔한 모습에 대중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멋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을 우선 하나 느꼈고, 우리가 이제 뭐 연기를 하든 뭘 하든 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멈춤 속의 그 슬픔을 극대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시청자로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그 말을 할 때는 저도 약간 좀 법조인이지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엄마가 자녀에 대한 감정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낯선 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렇게 방송에 직접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또 성인이 됐는데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안타까움, 이제는 없어진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어렵다. 인간관계는 되게 어렵다. 삶이란 참 어렵다 이렇게 느꼈는데, 배우 고현정 씨 하면은 드라마 모래시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센세이션하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마가 95년에 방송이 됐는데 모래시계가 이제 퇴근시계다, 귀가시계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모래시계가 방송될 당시에 정말 길거리가 한산할 정도였고요. SBS에서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SBS가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만 방송이 됐던 채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방송이 나오면 비디오 테이프 출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방이 많이 개국을 하게 된 건데 1970년대부터 9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아주 밀도 있게 그려냈죠. 당시 최민수 씨, 박상원 씨, 고현정 씨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뭐 고현정 씨는 이 최민수 씨 그러니까 태수와 사랑에 빠지는 카지노 이 대부의 외동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뭐 다시 이 연예계에 복귀하기 이전에 고현정 씨의 가장 하이 커리어가 이 모래시계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2005년 10년 만에 봄날이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했는데 이때 제작 발표에서도 모래시계를 언급했어요. 모래시계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래시계 이후에 복귀작이 봄날인데 그럼 이 중간에 사실은 그 결혼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래시계를 톱스타 반열에 오르자마자 결혼 발표를 하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들한테서 사라졌습니다. 대중들이 그때 많이 아쉬워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말에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박수 칠 때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박수와 환호가 매우 크게 쏟아졌던 당시에 고현정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결혼을 선택했는데 사실 지금은 일과 사랑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일과 사랑 양립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가에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는 게 뭐 보편적인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사랑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고윤정 씨가 일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거죠.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모든 걸 이제 집중하고 몰입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분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랑할 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밤새고도 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의 인기 이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아이를 갖기 직전에 모래시계에 대한 반응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고 해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응을 즉각적으로 체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뜨거웠던 반응을 뒤늦게 접하고 이렇게 빨리 은퇴 선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또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이런 속마음을 방송에서 드러냈었죠. 대중들 앞에 설 때 이제 무례할 때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화에도 시대감을 잃지 않고 이 배우의 정신으로 작품들 많이 해서 대중 앞에 서겠다라는 또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무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얘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 대중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겠죠. 천상 배우라고 느꼈던 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확실히 대중에 대한 사랑, 자신의 인생이 대중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과거엔 좀 혼란스러웠다면.
사실 예. 고윤정 씨가 1989년에 미스 코리아 선으로 맞아요. 이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으로 바로 이제 연예계 예.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단 한순간도 인기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데뷔하자마자 무명 시기를 겪지 않은 연예인들이 이 대중과의 어떤 만남,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어렸을 땐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다양해지다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눈물을 보이고 조심스럽게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더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좀 연결돼서 그럴까요? 좀 내려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탑스타와 인기의 어떤 부분보다 자신의 노화를 인정을 하고 자신이 대중과 이제 함께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거가 친서민적인 행위?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MC들이 이 출연자의 나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불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고윤정 씨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예. 또 SNS를 개설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열었을 때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직접 했어요. 네.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는 예. 작품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네. 인기 배우가 작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네. 발언을 직접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쉽지 어렵죠. 예. 않은 일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이런 솔직 담백한 모습 때문에 고윤정 씨에 대한 이 대중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친대중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고현정 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SNS하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개설을 하고 나서 친대중적인 소통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토크쇼 출연한 소감을 또 거기에다가 공유했다고요? 일단 이 예.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개설을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반응까지는 얻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네. 토크쇼에 출연하고 지금 네. 대중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네. 했습니다. 뭐 아마도 이 진솔한 모습의 대중들이 화답을 한 것이고 네. 이 대중들의 화답에 고윤정 씨가 새로운 또 용기와 에너지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인생에는 그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은 통한다. 고현정 씨께서 이제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들 많이 오랫동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게요.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심오한 발언인데요. 누구실까요? 개그맨 겸 배우 고명환 씨. 작가로 변신한 개그맨 겸 배우 고명환 씨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함께 대형 서점가, K 서점가 네. 올해의 작가상에 이름을 올려서 화제가 됐다고요? 가문의 영광일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에세이 고전이 답했다 미리 살아야 할 네. 삶에 대하여로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 고명환 씨 작가가 되면서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강연을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작가상 선정 배경이 됐습니다. 이 책이 지난 8월에 출간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났잖아요. 네. 11월 말 현재 무려 10만 권이 팔렸습니다. 와, 10만 권이나요. 고명환 씨가 사실은 2005년에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좀 섰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이후에 에세이를 좀 쓰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론가님. 사실 그때 예.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흘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유언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됐으니 그 삶이 얼마나 또 이전의 삶과 다르겠어요. 이때부터 이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20년이 지나 지금까지 읽은 책의 권수만 3,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0권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겪고 죽음 앞에서 본인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가 34살이었는데 네. 34년 동안 본인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네. 상당히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 길을, 그 답을 찾아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고명환 씨가 주장하고 있는 독서론,
독서론이 어떤 거냐면 예. 책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다. 네. 본인이 이걸 이뤄낸 경험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월에 출간한 고전이 답했다. 그리고 예.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 책을 네. 냈었는데 일본, 베트남, 러시아 등 5개국에 번역 출간이 됐고요. 이제 또 새로운 책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명환 씨가 앞으로 꿈꾸는 삶, 도서관을 짓는 거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정말 하나의 스토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또 연예인들의 삶은 사실은 끌려다니는 삶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성공하신 분들 혹은 자신들이 뭔가를 이룬 분들 중에는 독서를 강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글로벌하게도요. 네. 사실 우리가 왜 책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책에 무슨 답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빨리 성공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기다릴 마음은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고명환 씨를 비롯해서 성공한 뭐 사업가들이나 주변에 성공한 분들 치고 독서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인 독서율이 1년에 한 권이 안 된다. 그렇죠.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활자와 상당히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떼어내올 수 없는 도구가 되면서 활자와 상당히 멀어졌죠. 책을 넘기는 습관, 뭐 요즘 지하철을 타봐도 스마트폰은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책장 넘기는 분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고명환 씨의 사례가 다른 분들한테 충분히 저는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요즘에 이 고명환 씨가 아침에 긍정학원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하거든요. 물론 고명환 씨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할 때 제가 그 컨텐츠를 보진 못하지만 꼭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약간 좀 나하고는 안 맞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고명환 씨 관련 컨텐츠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독서율이 낮은 우리 성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영상 컨텐츠로 고명환 씨 책에서 고전이다 뺐다에 담긴 문구들 뼈에 찌르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살짝 맛봐 주시죠.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고전과 연결해서 고명환 씨가 만든 명언들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은 새까맣게 탄 고기다. 그러니까 고기는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단백질을 제공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이걸 태웠을 때 발암물질이 나와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이로운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여기에 빠져 살면 우리 삶이 황폐화되잖아요. 팡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방 안에 조용히 5분 동안 머물 수 있는 분들 요즘에 흔치 않을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본인이 이게 가능한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말에서 조금 있으면 새해로 가는 이 시점에 2025년 1월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 이 리스트들을 쭉 적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심은 미래로 도망가는 거다. 고명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나이땡 브랜드의 카피를 보면 Just Do It이라고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결심을 세울 때도 오늘까지 열심히 먹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왕창 먹으려고 내 결심이 며칠 동안 뒤로 퇴보한다는 거죠. 결심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하라는 것이 고명환 씨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하라. 핸드폰의 어떤 좀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바로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날 때. 저한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고명환 씨 책을 한번 또 사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평론가님께서 전 궁금한데 평론가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좀 고명환 씨가 고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고전이란 무엇입니까? 고명환 씨는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고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전은 시공을 초월한 삶의 진리, 지혜의 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고전과 철학 서적에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시타르타라든지 데미안, 인간실격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들 아닙니까? 2000년대 이전 고전 작품들이 재조명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도 생각할 거리,
또 교훈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고전이니까 그 속에 또 답이 있고 삶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한때 인생 그래프 요동설 힘만 있다면 무대에 오를 것. 한때 인생 그래프가 요동을 쳤다. 설 힘만 있다면 무대에 오를 것이다. 가수 백지영 씨. 데뷔 25주년을 맞아서 앨범을 좀 발매를 하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평론가님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다리로 설 힘만 있다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나훈아 씨라든지 이미자 씨, 또 패티김 씨 같이 무대에 오랫동안 서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실 백지영 씨의 인생 그래프 하면 뭐 V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데뷔 때부터 인기를 끌다가 아주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죠. 그리고 다시 발라드 여제로 등극하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V자 인생을 그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겪은 커다란 데미지도 드라마틱한 좋은 영향도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특히 지금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사실을 느끼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번에 새롭게 미니 앨범을 내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백지영 씨의 그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거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확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 백지영 씨가 여성 솔로로는 댄스하고 발라드라는 두 장르 모두에서 정상을 밟아본 몇 안 되는 가수예요, 평론가님.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초기에 데뷔 초기에 뭐 선택이라든지 대시, 새드 살사 그러니까 라틴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댄스 가수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그러다가 침체기를 겪고 들고 나온 장르가 댄스가 아닌 발라드였죠.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었어요. 2006년에 애절한 발라드 사랑 아내가 정말 초대박 히트를 기록하면서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이런 발라드 곡들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또 특이할 만한 건 그러다가 2009년에 옥태견 씨와 함께 내기의 캔디라는 댄스곡으로 다시 또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댄스 가수의 수명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짧았는데 댄스와 발라드를 오가면서 뭐 아주 본인의 입지를 제대로 확고하게 구축해낸 몇 안 되는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발라드 가수로 데뷔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라틴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시기여서 갑작스럽게 댄스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후에 발라드 가수로 무대에 다시 섰을 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밝힌 포부 보면 언젠가 댄스 앨범을 다시 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댄스가 어색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도 냈고요. 또 그리고 이 백지영 씨의 목소리 하면 굉장히 애절하잖아요. 맞습니다. 정통 트로트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트로트에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목소리가 댄스도 너무 잘 추시지만 목소리가 정말 애절함이 발라드에 너무 잘 맞고 댄스의 그 호탕함이나 이런 부분이 또 댄스와도 잘 맞는데 트로트의 그 이것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백지영 씨가 좀 발표한 새 미니 음반 오디너리 그레이스에는 그녀의 좀 긍정적인 인생관이 좀 잘 묻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디너리 그레이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작 앨범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일상의 감정에 더욱 주목해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공이라는 목표가 상당히 뚜렷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평온하고 충만한 일상의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그래 맞아예요. 이 그래 맞아라는 곡 강타 씨가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 이 곡은 뭐 백지영 씨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애절한 발라드 곡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곡들 이 그래 맞아 외에 또 나머지 4곡이 더 수록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곡들에는 사랑 노래라기보다 인생이나 본인이 가진 이 마음을 표현한 곡들이라고 합니다.
벌써 본인에게도 이 낯선 감정이 드는 그런 감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인생을 담담하게 끌어안고 가는 마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또 백지영 씨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좀 잊지 않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좀 후배들한테 전했을까요?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후배들이 네. 조언을 많이 이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일어난 사건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합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방법, 비결. 이 비결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서광이 온다. 뭐 백지영 씨가 이제 나이가 또 중년이죠. 중년이고 음악 인생 벌써 25년. 연륜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 경험치가 묻어나 있는 현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격언이 좀 생각나는데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논의입니다. 뜨겁습니다.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뜨겁거든요. 배우 정우성 씨가 비혼 출산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좀 택했습니다.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도 봤습니다만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데뷔 후에 가장 심각한 스캔들 논란에 휘말렸던 상황이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룡영화상 시상식 시상자로 서던 수상자로 서던 굉장히 영광된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연예인들, 배우들, 대한민국 국민들, 대중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이미 또 정우성 씨가 과거에 맛봤죠. 그런데 그날은 배우 정우성의 영광이 아니라 상처가 도드라진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워낙 좀 파문이 좀 큰 탓인지 이 청룡 영화상 참석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좀 관측이 많았는데 정우성 씨가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 평론가님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정면 돌파 선택했을 그 과정 자체에는 정우성 씨에게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가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혼외자 논란 외에도 지금 논란이 거세졌던 게 다양한 정우성 씨의 사생활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중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빠르게 종결짓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우성 씨가 현재 내년에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작품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촬영 중에 있거든요.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갈 경우에 이 촬영하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촬영하는 다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겠죠. 또 앞으로의 활동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걸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이 이 사과라는 건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빠르게 사과를 해야만 대중에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좀 현장에 있었던 연예인들의 반응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죠. 일단 배우 임지연 씨나 고하성 씨 같은 경우는 정우성 씨하고 지금 같은 소속사 배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시상식 무대에 서자마자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응원을 한 거겠죠. 그렇죠. 박해준 씨나 박주현 씨 같은 배우들도 이 등장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인으로서 응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배우가 있었어요. 바로 해리 씨였죠. 이 정우성 씨 등장을 보고
다소간에 좀 의아해하는 모습,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소극적으로 박수치는 그런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 네티즌들이 해리 표정이 내 표정이다, 해리가 호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부정적인 사생활 이슈로 지금 무대에 서서 관련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네. 해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네. 지지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이 다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좀 어렵다. 타이밍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적절한 타이밍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결국 대중들이 추후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소감을 말하는 중간과 말을 마친 뒤에 객석에서는 박수와 아마도 같은 직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박수와 환호가 좀 터졌는데 누리꾼들의 분위기 방금 평론가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환호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비판의 얘기들이 조금 더 많습니까? 갑론을박이라고는 하지만 예. 사실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좀 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당당할 일이냐,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박수 칠 일이 아니다. 네. 일부 배우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동료 배우들 이제 동료 배우 정우성 씨 감싸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시종일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의 얼굴을 짓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본인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중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지지를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연예인, 배우라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네.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론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게 여론에 편승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씀은 네.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사과하는 모습에 환호나 박수를 보낸다? 이 자체가 대중의 비판의 목소리에 상당히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마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환호와 박수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와중에서 정우성 씨가 입장을 해명하는 이 시상식에서 너무 본인 사생활에 대한 해명의 자리로 만든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까지 좀 추가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정면 돌파를 한 것에 굉장히 뭔가 플러스 점수를 주려는 대중들도 있는 게 사실인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청룡영화상이라는 건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축제장이에요. 축제장에서 본인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그동안의 청룡영화상 하면 MC로 김혜수 씨가 계속해서 사회를 봤잖아요. 이번에 한지민 씨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한지민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매체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수상작이나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과거보다는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사생활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면 돌파를 했더라면 사실 굳이 모든 영화인들의 축제장이 아니라 본인이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정면 돌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과는 밝혔습니다. 사과의 입장은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중첩되어 온 논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이 또한 뭔가 이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된다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굳이 이 축제장을 선택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뭔가 소극적인 방어로 보였을 수 있다. 사실은 단독 기자회견을 좀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영화인들의 어떤 축제장인 영화제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까지인데 사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MC가 변경된 사안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뭔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부분과 합쳐서 이 청룡 영화상에 사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떠난 고 김수미 선생님하고 송재림 씨 같은 이제 배우들의
추모 관련된 부분이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대단히 아쉬워하는 대중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 등장에 박수치고 환호했던 배우들에 대한 비판이 예. 거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청룡영화상 하면 오랜 전통 그리고 상당히 네. 공정한 심사로 권위 있는 영화인들의 그럼요. 축제예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정우성 씨 이슈에 모든 것들이 함몰되는 네. 상황이 이르르면서 예. 사실 김수미 씨에 대한 추모가 없었다는 비판, 뭐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수상자도 나와서 김수미 씨 추모 메시지를 냈던 수상자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었죠. 네. 청룡영화상 지금 지난 30일에 이 공식 SNS 계정에 제45회 청룡영화상 정우성 혼외자 논란 사과, 아들에 대한 책임 다할 것 이런 제목의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는 네. 단어에 해시태그를 걸었어요. 네네. 비난 댓글이 있을 걸 의식을 했는지 관련 영상에 댓글창도 닫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비난, 비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우성 씨가 사생활 이슈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한 게 저는 그게 왜 청룡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정우성 씨의 진심일진 모르겠지만 정우성 씨의 진심을 왜 청룡영화상에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추모해야 될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배우에 대한 추모는 없고 뭔가 이 여론몰이가 가능한 이 배우의 사생활 이슈에 이번 청룡영화상이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이 역시 대중적 정서를 이 권위 있는 영화상 시상식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정우성 씨 이제 혼외자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이 혼외자로 칭하는 거 좀 불편하다. 아들이라고 해라. 이제 혼외자란 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혼외자, 혼중자는 너무 이제 법적인 식어기니까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아들로 하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식의 등록 동거혼, PACS라고 하는데요.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등록 동거혼이 구체적으로 좀 무엇인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 이 아들로 부르는 거, 혼외자를 없애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등록동거혼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이 동거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가 혼인가족에 준하는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대 말 프랑스 또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 극복하는 제도로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나경원 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이 현행법 체계상 사실혼 제도만으로도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커플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사실한 제도보다 이들에 대해서 동거 커플에 대해서 강하게 보호해줘야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맞습니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법적의 시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연 이 등록동거혼 제도 널리 퍼진 사례가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같냐라는 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는 동거에 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동거혼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그러니까 젊은 커플들이죠. 젊은 동거 커플들이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련해서 편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게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동거혼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다는 것 글쎄요 유럽보다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거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등록에 대한 부분이 하나 좀 배리어처럼 장벽처럼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동거혼이라는 개념이 사실 사실혼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 대외적으로 뭔가 표명을 했냐 안 했냐인데 동거우는 자기들끼리 그냥 둘이서 뭔가 대외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 라는 부분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동거를 사실혼까지 격상시켜서 생각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요. 뉴진스 홀로서기 선언입니다. 뉴진스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한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죠. 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뉴진스는 공격적인 태세로 모두 전환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어도어는 계약 기간이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어적인 태세인 상황이에요. 향후 행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사실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속계약 해지 효력 관련된 다툼은 상당히 좀 오래돼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랑 좀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많아졌는데 법적인 분쟁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있습니다. 이번 사태 쟁점을 좀 살펴보자면 왜 한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지 통보를 했느냐? 가처분 신청 대신 계약 해지 통보를 택한 이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도어를 떠날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법률적 셈법이 깔려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뉴진스가 지금 정해져 있는 어떤 스케줄들을 소화하는 게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이제 소송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도어와 헤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명을 하게 되면 소송의 몫은 어도어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몫은 어도어가 되는 건데 만약에 본인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승소를 하게 될지 패소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뭐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경우 패소의 부담까지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담을 좀 벗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에서 어도어 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대신에 지금 어도어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소송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 어도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양쪽 관계가 정말 신뢰관계가 파탄났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도어의 소송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우리는 피해를 봤어요. 지금 뉴진스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도어가 소송의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뉴진스 관련 전속계약 해지 문제는 법적인 문제들과 중첩되어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변호사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 전속계약을 깨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나요? 29일부터 자기들이 그냥 선언만 하면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계약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을 넘겼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변호사로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법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하는 소송보다 피고로서 방어하는 소송이 우선 첫 번째로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이 있고 상대편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 두 개가 맞닿아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유리하게 계속 우리 가수들한테 유리하게 판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뉴진스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선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서
아, 이거는 해지된 거야. 왜냐면 그러면 하이브가 받아줄 수도 있고 또 비판의 여론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만약에 뉴진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 전속계약 있지 않느냐, 전속계약 위반으로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쪽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네. 어도부나 아니면 이제 어도어나 하이브 측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네. 벗어날 수 없는 네, 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뉴진스가 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서 전속계약 효력이 네. 정지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라는 네. 취지의 목소리를 네. 냈어요. 네. 이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뉴진스라는 이름 계속 뉴진스가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뉴진스라는 이름 상표 등록 분명히 어도어에서 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뉴진스가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뉴진스라는 이름, 저희 뭐 과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동방신기 사건도 있었고 네. 여러 사건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쓰지 못하게 될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인용되지 않는 한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회사 측에 뭔가 좀 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답변하느라. 네. 네. 저 이제 평론가님, 뉴진스하고 어도어가 현재 상황을 좀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협의가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게 두 양쪽 다 사실은 조금 좋은 카드로는 보이는데 양쪽 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부터의 과정을 보면 좀 그래 보이거든요. 일단 어도어는 거듭 대화로 풀자 이렇게 호소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뉴진스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거죠. 이 뉴진스 같은 접근으로 인해서 대중문화 예술산업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이 되려면 지금 뉴진스가 요구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도어, 더 나아가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어요. 그렇죠. 이 주장을 어도어가 받아들이기에는, 하이브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양측이 뭔가 한 발씩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대화 테이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가 하이브 탈출을 치밀하게 계획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파장이 되고 있는데, 민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진스 탈출 빌드업한 배우의 민희진 전 대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어제 한 연예 매체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복귀를 요청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멤버 한이가 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잖아요. 또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들에 민희진 전 대표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뉴진스 본인들 판단이라고 했지만 회사 비판하고 또 나가겠다고 선언한 배우가 바로 민 전 대표라는 건데, 지금 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관련 기사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한쪽 의견만 실었다라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사를 쓴 기자 2명과 하이브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템퍼링 의혹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법적 대응은 취한 상황이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더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도어의 스텝을 지원받으면서 아직도 뉴진스가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도어 스태프들과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 일본 스케줄들을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면 어도어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뉴진스 상표권, 뭐 IP에 대한 이 권한도 얻어의 기속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긴 만큼 뉴진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뉴진스가 우린 떠날 거예요라고 말한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도의적인 비판을 받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상희 평론가님과 달리다 보니까 벌써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5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